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셨고, Q&A 영상 보고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그래서 연락을 주셨어요. 전신 마취가 필요하면 오랫동안 같이 일해 오시던 마취과 전문의 팀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수면 마취 수술도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이 오셔서 수술을 진행하나요? 질문 주셨는데, 사실은 수면 마취는 그냥 제가 저희 직원하고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전신 마취 때만 마취과 팀이 오시고요, 수면 마취는 제가 직접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실 내용은 크게 없을 거예요. 네. 아치활이 줄어들어 머리뼈와 완전히 떨어져 있으면 점점 뼈가 녹아 아치활이 더 짧아지고 광대가 사라질 수도 있나요?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앞쪽 광대만 잘 붙어 있으면 아치는 떨어져 있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릴게요. 여러분, 분류압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보고 이제 이것저것 정보를 얻으시다 보니까 조금은 과한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조금 오버해서 걱정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류압에 대해서 블로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이 질문이 끊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인터넷상에서 글들이 너무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상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혼돈 오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막 걱정하면서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은 해보려고 해요. 뒤에 질문을 똑같이 주신 분이 한 분 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분류압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체부 쪽 분류압하고 아치 쪽 분류압이에요. 근데 체부 쪽은 조금 넓죠. 광대가 이렇게 있다 치면, 우리가 이제 광대 수술할 때 보통 이제 수술하는 영역이 여기죠. 이렇게 잘라서 수술을 하고 아치 쪽 이렇게 자르죠. 근데 딱 보시기에도 여기가 훨씬 면적이 넓잖아요. 여기는 좁고 여기가 되게 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쪽이 붙어 있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넓은 데가 붙어 있으면 사실 여기 떨어져 있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만 잘 붙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떨어져 있더라도 여기가 완전히 또 잘 붙어 있다, 그러면 또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기왕이면 넓은 쪽이 붙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수술을 하거나 재건수술을 할 때도 가능하면 체부 쪽 유압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해요. 왜냐면 아치 쪽은 없어도 크게 지장 없기도 하거니와, 또 여기는 그 결합 부위가 조금 좁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조금 넘어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분류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인터넷에서 보면은 이제 분류압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죠. 뼈가 녹는다, 뼈가 녹아 다 없어진다, 얼굴이 무너진다, 볼쳐진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90% 정도는 괴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실제 그렇게 생겼던 경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굉장히 불안해 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제가 겪어본 환자들 중에는 광대뼈가 아예 녹아서 없어진 분도 계세요. 근데 10년 동안 아무런 증상도 못 느끼고 편안하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코 수술하러 갔다가 CT를 찍었는데 광대뼈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저한테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이런 거에 너무 불안에 떨면서 막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은 마음 놓으시고 그냥 지내셔도 될 부분을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분류압에 대해서 조금 실제 CT를 보면서 환자들 얘기를 좀 볼게요. 이런 CT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보면은 뼈가 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음영을 조금 달리해서 보면 아직 여기 칼슘 침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CT 보고서는 나는 유압이 잘 됐다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어디 가서 CT 찍고 또 요런 CT 보고서는 나 여기 분류압이야 이러면서 또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여기 칼슘 침착이 조금 덜 됐을 뿐이고 위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정도라면 뭐 밑에 고정돼서 붙어 있고 위에 붙어 있는데 가운데 조금 벼 있으면 어때요? 시간 지나면 다 채워질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막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갔더니 어떤 선생님이 이런 CT를 보여주면서 잘 붙었어 라고 얘기해서 걱정을 안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또 이런 CT를 봐서 여기 벌어져 있다 누가 그러면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사실은 이런 이미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단면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주황색으로 된 단면이 지금 이 이미지인데 여기 보시면 겉에는 조금 하얗게 삐끗하게 칼슘 침착이 된 게 보이고요.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지금 여기 부위인데 여기 부위 보시면 조금 칼슘 침착이 조금 된 듯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근데 아래쪽에 보면 여기가 조금 불안정한 모습은 보여요. 하지만 지금 요 위쪽 보면은 완전히 붙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하거나 그러실 이유는 전혀 없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면밀히 CT를 한 이미지, 그냥 캡처한 이미지만 보고서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려보면서 여러 음영으로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요거 띡 보고서는 뭐 벌어졌다, 재수술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근데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제 불안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는 거죠. 정확한 거는 CT 찍어서 그냥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 갖고서 또 환자 수술시키려고 불안하니까 뭐 이거 자꾸 뭐 재수술 유도하는 그런 병원들도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 같아요. 자, 요런 이미지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광대 갭이 이렇게 있죠. 요거 분류압이라고 일단 말할 수는 있죠. 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측정해 보면 요 간격이 한 4mm 정도 돼요. 근데 광대 수술에서 1년 안 된 상태에서 요 정도 보여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보통은 그냥 5mm 이하면 또는 이 뼈의 얼라인먼트라고 해서 이 뼈의 요런 형태가 잘 유지되고 있으면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뭐 얘 뼈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기가 하방 변이가 일어난 거잖아요. 요런 경우라면 좀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면 사실은 크게 의미 없다. 그리고 5mm 미만은 대부분 문제 없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5mm 미만인 경우에도 피부가 굉장히 얇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또 함몰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 CT와 실제 환자 모습을 같이 확인하지 않고 뭐 인터넷에 어떻다더라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병원 오셔가지고 CT 찍어보고 직접 확인해 보면 별거 아닌 경우가 한 90% 넘어요. 근데 아주 드물게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뒤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보면 지금 여기는 갭은 4mm잖아요. 갭은 4mm라고 앞에랑 비슷하게 4mm잖아요. 근데 여기서 4mm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얼라인먼트라고 해서 워낙에 광대뼈가 있어야 되는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만큼 떨어진 거잖아요. 밑으로 요만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요런 경우에는 또 조금 물음표를 찍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이게 약간 하방 변이가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4mm인데 또 이렇게 틀어서 보면 이 뼈가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엇갈려 붙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수술을 해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엇갈려 있는 경우는 또 요 갭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 갭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여기가 또 함몰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 이 환자의 그 CT를 음영을 보면 왼쪽이 여기가 함몰돼 보이는 거예요. 피부 음영이. 근데 뼈가 이렇게 주저앉은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요 갭만큼 이 광대 쪽이 함몰되는 모습이 여기서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경우도 있어서 뭐 무조건 뭐 괜찮다라고만 생각하지 말으셔야 되고 3차원적으로 이렇게 돌려봐야 돼요. 비슷한 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광대뼈 갭 없이 잘 붙은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들어서 돌려보면 여기 갭이 한 6mm 정도 벌어져요. 이러면 이렇게 붙는 뼈가 아니라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밖에 못 붙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불안정하게 되죠.
그래서 요런 경우 요거 보여주면서 수술 잘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살짝 틀어서 보면은 요렇게 6mm 정도, 5mm 정도 갭이 있는 경우가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CT를 확인할 때는 조금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버릇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사진 하나 딱 주고서 저한테 이거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괜찮아 보여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런데 요걸 보고 나서 요거 조금 걱정되네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캡처된 이미지 몇 장으로 인터넷에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아까 갭이 좀 있었던 경우인데 요 경우는 사실 요만큼의 갭, 그러니까 요 환자가 여기 이 경우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피부 음영에서 크게 갭이 보이지 않죠. 함몰이 안 보이죠, 잘. 근데 이 경우는 함몰이 쑥 보이죠. 그게 뼈 없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광대 갭에서 뭐 얘기를 하면 분류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말 많은 환자들이 지난 한 7, 8년 동안 사진을 CT를 찍어보면 다양해요, 형태도. 이렇게 귓광대하고서 앞에 부러지고 여기 부러져 가지고 덜렁덜렁 거리는 뼈를 가진, 아치뼈를 가진 분들도 있고, 이게 막 귓광대하고 여기 갈아내고 여기 절골해 가지고 여기 쏙 떨어져서 하방변이 된 경우도 있고, 또 뭐 그 뼈를 뜯어내는 식으로 광대를 수술하는 경우에 이렇게 꽉 뭐 상악골이 완전히 열려버리는, 상악동이 열려버리는 이런 수술이 된 경우도 있고, 뼈 쪼가리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습이 된 경우도 있고, 또 귓광대 한다고 엄청 갈아대다 보니까 뼈가 다 녹아 없어지고 이렇게 가시처럼 매달려 있는 이런 형태도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형태들이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앞에만 고정을 했는데 뒤에가 고정이 안 돼서 밑으로 하방변이 된 경우도 있고, 또 재수술을 해서 또 수술을 했는데 이쪽은 붙었는데 여기는 안 붙어서 떨어진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앞뒤 뭐 귓광대 한다고 잘라놨는데 뼈가 계속 덜렁덜렁 움직이면서 앞에도 안 붙고 뒤에도 안 붙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녹아 없어진 경우도 있고, 또 덜렁거리는 경우도 있고, 또 뒤에는 붙어 있고 앞에는 많이 비어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경우들을 뭐 사진 한 장으로 캡처한 이미지 하나 갖고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분류압 이런 거 걱정되시면 CT 찍어보고 본인 얼굴 보지 않고서 뭐 인터넷 보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는 얘기에 너무 휘둘리시면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안 그러셨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꼭 병원 찾으셔서 CT 찍고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앞서 보여드린 대로 갈아내고 뭐 귓광대 한 경우인데, 이렇게 하방변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뼈를 저희가 플로팅 본이라고 해서 뼈가 덜렁덜렁 움직여요. 씹을 때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뼈들은 녹아 없어져요. 움직이니까. 플로팅 본이라고 해서 떠 있는 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빨리 어떻게든 재수술을 해주는 게, 고정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치 쪽을 또 과도하게 줄여 놓으려다 보니까 이 플레이트랑 스크류만 밑으로 잔뜩 들어가 있고 뼈는 들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되면은 뭐 많이 줄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뼈는 들떠 있고 플레이트만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은근히 또 관찰이 돼요. 많이 줄이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플로팅 본. 그래서 이렇게 막 덜렁덜렁 거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괜찮죠. 이쪽은 와이어 고정이 돼 있지만 여기는 분류압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아치 쪽이 완전히 붙어 있고 뭐 와이어가 걸고 있어서 이 뼈는 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일반적인 충격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겠지만 세게 충격을 받으면은 여기가 붙은 거보다는 여기가 붙은 게 좀 약하니까 아무래도 조금의 손해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조금 마음이 놓일 만한 얘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CT를 찍었는데 이렇게 된 걸 보고 여기 분류압 있다 라면서 이제 막 걱정돼서 잠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환자분이. 근데 CT를 볼 줄 모르셔서 그래요. 음영을 살짝 조절하면 같은 환자의 CT 같은 날짜에 찍은 것도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가 지금 칼슘 침착이 조금 덜 돼서 그렇지 지금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시간 지나면 아마 이런 식으로 뼈가 차올라서 붙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전에 한번 보여드리는 사진이에요. 2016년 5월에 왔었는데 2020년 한 4년 정도 지나면서 여기 벌어져 있던 뼈가 살살살살 차오르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오를 수도 있다. 시간이 물론 굉장히 많이 흘렀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지만 이런 식으로 차오르기도 한다는 것도 꼭 참고하시고요. 또 이렇게 벌어져 있던 6mm 정도 벌어져 있던 분인데 5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붓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뭐 수술하고 1년 있다, 뭐 6개월 있다, 뭐 분류합이에요, 재수술해야 돼요, 볼 쳐져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여유롭게 기다리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광대뼈를 잘 만들어서 재생시켜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류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인터넷에 있는 내용에 너무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기 질문 주신 거 보면 아치만 떨어져 있어도 괜찮은 건지 광대만 잘 앞쪽 광대만 잘 붙어 있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앞쪽 광대 잘 붙어 있으면 뒤에는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다고 저는 답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음을 놓으시고 괜히 뭐 인터넷에서 보이는 막 그 불안한 내용들을 가지고 괜히 신경 안 쓰시고 지내셨길 바래요. 괜히 광대 분류합 쳐놓으면은 인터넷에 검색창에 눌러보면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얼굴이 무너진다, 볼살이 처진다, 별 얘기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불안해서 인터넷을 더 봐요.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몰아서 또 정보를 교환한답시고 또 같이 얘기를 하면서 또 불안에 떨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원장님, 저번에 뉴욕에 살고 있고 턱 밑 짧아진 앞턱 재건하러 간다고 여쭤봤던 사람입니다. 턱 밑에만 늘 여드름이 있어서 염증이 약간 있고 붉은기가 도는데 재건하면 염증이 생길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계세요. 또 재건 수술 후에 임신 계획이 있는데 임신할 때 뭐 염증이 날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개인적으로 염증이 나는 경우는 사실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인데 지금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써왔던 어떤 보형물보다도 솔직히 마음 편히 쓰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근 몇천 명 수술을 했거든요. 7, 8년 동안. 근데 그 중에서 염증 난 경우가 지금 10건이 채 안 돼요.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코 수술할 때 넣는 실리콘 염증이나 뭐 다른 여타 수술을 보형물 넣는 수술에 비해서 염증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턱에 뭐 이렇게 약간 붉은기 있고 여드름 있고 그러면 수술 전에 약을 좀 먹여요, 제가. 근데 그 약 자체는 아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여드름 줄이는 약인데 그 약은 먹고 나서 6개월 전에는 임신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6개월, 그 약을 끊은 후에 6개월이 충분히 지난 다음에 임신을 해야지, 괜찮아요. 근데 그 전에 임신이 되면은 아기가 기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그거는 약을 드시더라도 그거는 알고 드셔야 되고 수술 전에 제가 그 약을 드리면 6개월 이내에는 절대 임신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지금 제가 수술한 지가 7, 8년이 돼서 그런지 재건 수술하고 결혼해서 임신하고 애 낳고 하신 분들도 지금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12월에 코로나 뚫고 한국 오시면 그때 제가 보고 또 설명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셔도 될 것 같아요. 저 다른 곳에서 무턱 실리콘 보형물 이상하게 돼서 본시멘트로 재수술 받으려는데요. 제거 수술은 따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해도 되나요? 한지는 1년 반 됐어요. 대부분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그냥 무턱인 채로 오시는 분 비율보다 뭐 필러를 맞거나 전진술을 하거나 실리콘을 넣은 채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항상 질문 주시는 게 동시에 같이 수술 되냐 이거 질문 주시는데 대부분은 한 번에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수술할 때 제거와 동시에 재건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건 실리콘이 들어있던 분인데요. 실리콘이 일단 삐뚤게 들어있었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실리콘 주변으로 살짝 이렇게 뼈가 자라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을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가골이라고 해서 뼈 침식이 있으면서 실리콘이 뼈를 누르면서 침식이 생기고 주변으로 가골이 살짝 타고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요걸 CT에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CT에서 보면은 지금 보시면 요게 가골이에요. 요게 실리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드리면
실리콘이 이렇게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실리콘 음영을 지워보면 지금 이렇게 가시도 치듯이 나온 거 있죠. 그게 이제 가골이라고 해서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침식량을 보면은 여기서 요만큼 들어간 거거든요. 자를 재보면 이 침식량이 뭐 많다면 많은 건데 지금 보면은 한 1mm 조금 더 되나? 1mm 정도 되네요. 0.99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mm 정도 되는 양이 뼈 침식이 생겨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뼈 침식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도 보형물 들어갔을 때 뼈 침식이 뭐 얼마나 되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제가 말씀드릴 때 뼈 침식은 그냥 한 0. 몇 mm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mm, 2mm 절대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 이유예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정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실리콘이 되게 삐뚤하게 들어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좀 삐딱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삐딱하게. 그러다 보니까는 턱 보형물도 삐뚤어지고 턱도 삐뚤어지고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실제 수술할 때는 수술하고 동시에 제거를 같이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 제거하고 가골 다 제거하고 그 채로 이렇게 턱 보형물을 만들어서 넣는 경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한 번에 수술하지 두 번에 나눠서 수술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긴 무턱이라 보형을 넣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턱 길이를 줄이고 싶은데 기존 보형물 제거하고 턱 길이를 절개하고 보형물 다시 넣을 수 있나요? 사각턱 수술도 하시나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냥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보여드리면 이런 환자죠. 이제 턱 보형물만 없는 상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길죠. 턱이 굉장히 길고 무턱이고, 그래서 실제 수술할 때는 길이 줄이고 전진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진되고 길이 줄이고, CT 보시면 이렇게 긴 턱뼈를 이 밑을 잘라버린 거예요. 갈아내고 잘라버리고 앞으로 전진되는 보형물이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삐뚤어진 모습도 조금 교정하려고 이렇게 전진되는 양을 좌우 차이를 조금 두게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요 길이가 훨씬 좀 줄어든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술을 제가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이 딱 요 경우예요. 요렇게 길고 무턱인 경우, 그러니까 길고 무턱인 경우도 은근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술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마 필러 녹이는 주사 시술 후 이마 필러가 들어가 있던 자리가 움푹 패였습니다. 혹시 이마 필러로 인한 뼈나 자가 조직 침식이 올 경우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재생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마 필러를 맞고서 침식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는 침식은 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뼈가 침식이 될 정도로 필러를 많이 넣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혹처럼 나와야지 되거든요. 그 정도 넣으려면.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침식이 오지 않았는데 함몰이 있다, 움푹 패였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없다가,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기준 시작이 여기였어요. 여기 있었는데 뭔가를 넣어서 이만큼이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만큼이 됐어요. 그러면 환자들은 함몰이 왔다, 움푹 패였다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을 때랑 비교하면 커진 거예요. 이렇게 커진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시작점이 여기였고 중간에 여기였고 지금 여기면요, 이거를 없어졌다, 다 함몰됐다라고 느끼지 여기에서 볼 때 여기는 커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억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망각의 동물이라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냥 그려보면 시작점이 여기였어요. 필러를 넣었어요. 이만큼 됐죠? 그죠? 이렇게 지내다가 필러를 녹였어요. 그랬더니 이만큼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환자들이 함몰이 됐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엄밀히 보면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것만 생각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의 판단을 주관적인 느낌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를 갖고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수술 전 CT, 사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분석이 있은 후에야 그 다음 얘기를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느낌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침식은 안 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자연적으로 재생되나요? 침식이 안 왔는데 재생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성형 후 뭉침에 좋다는 한약이랑 약침을 맡고 있어요. 광대 사각턱 수술 후 뭉침이고 수술한 지는 오래됐어요. 효과가 있긴 한 건지 추천하실 정도인지 아닌지 개인적인 견해신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셨으니까 답을 드리면요. 이거 한약이랑 약침 맞으실 돈으로 맛있는 거 사두시고 좋은 데 가세요. 그게 훨씬 더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고 뭉침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즐겁게 웃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맛있는 거 먹는 게. 저는 이거는 정말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원장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 방송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미간이 낮고 코가 낮고 앞광대 볼륨이 부족해서 중안면부가 함몰된 사람, 측면에서 얼굴 길어 보이고 교합이 정상 범주에 있더라도 돌출입처럼 보이고 주걱턱 느낌이 나는 얼굴형인데요. 제가 이런 환자들을 최근에 많이 보거든요. 근데 환자들이 전부 다 턱 줄여달라고 저한테 와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자기는 턱 줄일 때가 아니야. 중안면부가 함몰돼 있는 거야. 그걸 먼저 기억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는 턱이 보기 싫고 턱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턱을 줄이면 밋밋해지면서 이중턱 생기고 와요. 그러면 진짜 고생을 하죠. 이런 경우에 양악이나 그런 것보다 중안면부 자체를 교정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원장님께서 그러셨는데, 안 그래도 낮은 코끝에 앞광대 보형물로 볼륨을 주면 코끝이 더 낮아 보이지요. 실제로 더 낮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코드 수술도 같이 해요. 그리고 이노피 코 수술로 콧대 얼마든지 높인다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넣었던 환자들 중에 제일 높이 넣었던 환자는 14mm 넣었어요. 14mm 정도가 지금 최대치였고요. 그리고 중안면부 함몰된 환자는 제 블로그에도 예전에 써놨는데, 이거 사진 동의해 주신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중안면부 부분은 얼굴을 전체를 노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사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사진은 이 사진밖에 없어요. 이분도 보면은 여기가 많이 꺼져 있고 여기 꺼져 있고 코 좀 내려와 있죠. 그리고 입도 좀 나와 보이고 여기가 꺼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환자를 뭘 하느냐 그러면 앞광대 볼륨 좀 주고 여기 볼륨 주고 인중 조금 올려주고 코 좀 세워주고 이렇게 했을 때 느낌 변화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중안면부 함몰 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옆에서 보면 이분도 중안면부가 함몰돼 있으니까 턱이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턱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양악을 한다고 또는 교정을 한다 또는 후진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문제는 여기가 아니라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볼록해지고 코가 조금 이렇게 바닥 서주면 얼굴이 턱이 긴 느낌이나 주걱턱 느낌이 안 나죠. 그러니까 이 변화를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해요. 이게 대부분 이 환자들은 돌출입이라고 상담을 하고 검색을 하던가 아니면은 주걱턱 이런 걸로 검색을 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심한 주걱턱은 아닌데, 근데 이런 분들이 입을 들어가고 턱이 더 들어가면 입이 이런 식으로 되고 만약에 턱이 이런 식으로 되면요. 이중턱은 이렇게 오고요. 얼굴은 완전 밋밋해져 버려요. 그러면 정말 수술하고 좋아졌다는 느낌 전혀 못 받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중안면부가 조금 나와주는 게 실제로도 인상이 훨씬 좋아지고 약간 어려 보이는 느낌, 입체감도 생기고 그런 재미가 있죠. 그래서 요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도 이런 관련된 수술을 같이 이제 앞광대, 귀 쪽, 그 다음에 코 이렇게 같이 한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사진 동의를 못 받아서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그런 동의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하고 같이 좀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덕분에 성형 지식을 잘 쌓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염치불구하고 궁금한 점 있어 한 가지 여쭈고자 합니다.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져서 안면 거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위에 먼저 하신 분들 경험담을 들으면 눈이 많이 처져서 올라가고 당김 현상이 심하여 상당히 고통스럽다고 하네요. 이 안면 거상에 대해서 조금 그냥 간단히 얘기해 드리면 안면 거상이 조금 무식한 그림을 또 그려야 되겠네요. 눈이 이렇게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으면요.
얼굴이 이렇게 있고 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안면거상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여기가 눈이 치켜 올라간다. 그런 거는 여기 이마거상을 한 거고요. 보통의 안면거상은 요 방향 거상, 이 방향 거상, 그 다음에 목을 요 방향으로 올리는 요런 거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눈이 만약에 내가 찢어진 느낌이다. 눈이 이렇게 찍혀 올라간 느낌이다. 그러면 요걸 안 하시면 돼요. 그럼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말씀하신 불편한 내용 없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이쪽 눈을 거상 안 하면 되니까 요거는 안 하고 여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절개창도 여기는 필요 없어지고 여기만 이렇게 째면 되거든요. 뭐 조금은 하겠지만 여기를 당기니까 눈이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를 당기면 눈이 안 올라가요. 여기만 팔자 쪽만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눈은 안 변하죠. 보세요. 제 눈 보세요. 안 변하죠. 또 여기를 올리면 여기만 올라가죠. 그 다음에 목을 이렇게 목 뒤로 올리면 목선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마를 거상하면은 눈썹은 올라가는 대신에 약간 이마가 넓어져 보이고 또 이렇게 이마 거상을 안 하고 여기서만 하면은 눈이 약간 찢어지죠. 싸나운 눈썹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채널 구독 신청하고 지금까지 이론 모두 습득했습니다. 이제 허가증만 있으면 되고. 허가증이요? 의사 면허를 따셔야 되는데 연장만 있으면 당장 실습할 자신 있습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실습은 하시면 안 돼요. 네. 아프진 않고 불편한 거 없으면 평생 써도 괜찮은가요? 필러까지 맞아 써서 제거하고 나면 살처짐 더 심할까요? 턱 보형물을 고어텍스를 넣는데 아프지 않고 문제 없으면 그냥 쓰셔도 돼요. 그리고 필러 맞은 거까지 있는데 제거하고 나면 살처짐이 더 심할까요? 사실 턱은 살처짐보다는 무턱으로 다시 돌아가면 환자분들이 못 견뎌요. 제가 보면 무턱이 있던 분들이 다시 무턱 보형물을 뺐다. 그러면 못 견뎌요. 그 무턱인 느낌을 굉장히 괴롭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처짐을 걱정하실 게 아니라 무턱이 다시 생기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원장님 윤곽 3종 후 관자놀이가 꺼졌어요. 이 관자놀이 꺼진 거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관자놀이 꺼진 거는 뭐다? 안 씹어서 두피로 한 게 아니라면, 관자놀이가 꺼지는 거는 광대 분류압이니 뭐니 걱정돼서 입을 저작 활동을 안 해서 관자놀이가 꺼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6개월, 1년 동안 뭐 3개월 이상 입을 안 벌리고 안 씹으면 여기도 꺼져요. 살도 빠지겠지만. 그래서 그냥 정상적인 식사하시고 한 6개월, 1년 지내시면 관자놀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올라와요. 근데 두피로 절개한 경우에는 관자놀이는 거의 무조건 꺼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얘기 공유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8주 이런 거면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긴 턱, 주걱턱, 시옷절골, 턱끝 수술을 했는데 한 달이 이제 지났어요. 아랫입술이 아직 한쪽은 잘 되는데 한쪽은 안 내려가요. 부작용인가요? 글쎄요. 지금 이 말만 듣고 부작용이다 아니다를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아랫입술이 한쪽은 잘 되는데 뭐가 어떻게 잘 된다는지 모르겠어요. 입술 움직이는 게 조금 불편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요거는 한번 수술 전 모습 후 모습 비교해 봐야 되고 수술 내용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지금 정보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장님 턱끝 수술로 앞턱 크기를 줄일 수도 있나요? 대부분의 턱끝 수술이 앞턱 크기를 줄이는 수술이죠. 폭을 줄인다던가 길이를 줄인다던가 전진량을 줄인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턱끝 수술은 주로 앞턱을 크기를 줄이는 그런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선생님 혹시 코끝 피부 외부 절개법이라고 새로운 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이 질문 주시는 분 꽤 많으신데 요 콧등 위에서 피부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 흉터가 만만치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해도 괜찮을까 물어보시면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근데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 선배님이신데 환자랑 많이 얘기를 하고 동의를 구하고 하시는 걸로 알아요. 근데 저는 이 흉터 이렇게 세로로 생기는 게 그렇게 썩
제 기준에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술을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권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근데 이거는 개인 차니까 요거는 조금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광대 축소술을 생각 중인 남성입니다. 원장님 영상에서 그럴 리만 많은 것을 배우고 느껴서 수술 받고 싶습니다. 옆광대, 뒷광대 전체적으로 조금씩 나온 상태입니다. 재건 수술도 많이 하시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절골이나 축소할 때 보수적으로 하시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보수적이다, 공격적이다라는 것보다는 문제 만드는 수술 방법을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환자가 원해서 또는 그렇게 해야만 효과를 보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 수술을 도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얻으려다가 더 큰 걸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전하게 가자라고 저는 얘기하는 편이에요. 굳이 물으신다면. 근데 환자가 뭐 드라마틱한 효과를 원하거나 제가 욕심이 조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환자는 이렇게라도 해서 얼굴을 조금 많이 좋아지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조금 욕심을 부릴 때도 없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환자들한테 조금 안전하게 수술을 하라고 권하는 편인 건 맞아요. 골절 수술 후 플레이트 제거는 노인에게 권장하지 않는다지만 이물 반응에 노인의 체력이 더욱 악화된다고 생각함. 전문가의 고견이 듣고 싶습니다. 사실 노인이라고 해도요, 플레이트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뭐 이물 반응이 생겨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노인까지 됐다면 사실 상관없고요. 또 노인분들이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 당해서 얼굴뼈 부러진 경우에도 우리는 금속 플레이트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없다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물 반응이라는 거는 사실은 금속 티타늄 플레이트는 이물 반응이 적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재료이기 때문에 뭐 노인한테 제거를 권유하지 않는다? 그거는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뭐 하려고 그걸 또 째고 들어가요. 그런 뜻이지 이물 반응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금속판이 지속적으로 염증을 유발시켜 뭐 항염증 세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항염증 세포가 관찰이 되면은 그 재료는 식약처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여러분 인체에 삽입하는 그 보형물 재료에 가장 그 동물 실험을 해가지고 확인하는 게 뭐냐면 보형물 주변에 염증 세포가 있냐 없느냐로 판단을 해요. 염증 세포가 있으면 그 재료는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이 있는 재료는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영상에 나온 분과 비슷한 턱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나와 있고 살짝 긴 느낌이 있는. 근데 제가 정말 하지 말라는 수술을 받으셨어요. 턱끝 후진, T절골, 길이 축소. 이 후진과 길이 축소는 쥐약이에요. 제가 볼 때는. 거기다 T절골은 이제 3중 콤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왜냐면 후진하고 길이 축소는 무조건 이중턱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T절골은 무조건 여기 함몰을 만들어요. 이런 환자의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이런 수술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 수술을 권하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원래 상태로 전진시키고 앞에만 다듬어서 근육 묶기로 이런 식으로 수술 방법 만들진 마세요. 지금 환자분 요 사진 상태를, 요런 상태라면은 이런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어차피 이중턱은 그대로 남고 여기 함몰은 그대로 남아요. 여기 뼈가 볼륨이 없는데 여기 뼈를 더 자르자는 얘기거든요. 다듬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후진해서 생긴 거니까 전진하면 되겠지? T절골에서 계단이 있으니까 갈아내면 되겠지? 이러다가 이제 얼굴 살 무너져서 제가 항상 말하는 이 옆선에서 이렇게 되는 모습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수술 방법은 환자분 상태, 뼈 상태, 살 상태에 따라서 맞춰서 결정하는 거지, 이랬으니까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내가 커피를 먹어서 시험을 잘 봤으니까
다음에도 커피를 먹으면 시험을 잘 보겠지? 이런 생각 틀리잖아요? 그죠? 이건 그냥 미신 같은 거잖아요. 또 하나는 내가 커피를 먹어서 배가 아프니까 다음부터 커피를 안 먹어야지. 배가 안 아프려면. 이것도 약간 어그로가 있어요. 왜냐면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본인이 이것 때문에 이거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맞아야 이거를 제거해야 요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수술하는 영역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진해서 생긴 문제니까 전진하면 되고, 그죠? 근데 길이 축소한 건 그러면 어떡할 거야? 다듬으면 더 줄어드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터넷 보면서 환자분들이 자꾸 자가 진단하고 수술 방법 만들고 지금 이런 문화가 생겨버렸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문제 해결하려다가 더 큰 문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환자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의사들이 또 뭐 그러면 그래도 되겠네 하고 또 해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 큰 문제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은 긴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이런 영역은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조금은 남겨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수준에서 생각하는 게 그냥 얼핏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정반대 결과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길이가 줄어든 게 문제고요. 턱의 볼륨이 사라진 게 문제예요. 핵심은. 그러면 길이가 줄어들었으니까 길이가 늘어나야 될 거고, 후진을 했으니까 앞으로 나가야 될 거고, T절골에서 모았으니까 옆으로 벌려줘야 될 거고, 이걸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전진밖에는 안 되고 나머지는 더 줄어들어요. 근육으로 볼륨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굴 비대칭이고 45도 광대 한쪽이 더 나왔습니다. 수술 시 나온 쪽을 더 줄이셨다는데도 아직도 더 튀어나왔어요. 또 수술하고 싶어요. 이건 한번 CT를 봐야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녹는 플레이트로 수술 안 하시나요? 네, 녹는 플레이트는 안 쓰고 있어요. 왜냐면 고정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광대 수술에는 녹는 플레이트를 못 쓰겠어요. 왜냐면 불안해서. 근데 지금 인허가 중인 재료가 하나 있어요. 마그네슘 플레이트가 있는데 그 마그네슘 플레이트는 몸에서 녹거든요. 그게 지금 인허가가 올해 안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그네슘 플레이트는 한번 써볼까 생각은 있습니다. 이게 조만간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안에. 그러면 한번 저도 써보려고요. 금속 플레이트인데 마그네슘인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녹아요. 광대 볼륨 조절은 상담을 통해 조절이 가능한 건가요? 뭐 제 맘대로 하는 건 없어요. 환자분하고 얼굴 보고 상담 통해서 결정을 해요. 그다음에 인디안 주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인디안 주름이 뭘 해도 좋아지기가 참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냥 리프팅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기는 한데 보형물이 들어가면 인디안 주름이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인디안 주름을 해결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나 똑같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때 우리가 덱사메타존이라는 약을 쓰잖아요. 스테로이드거든요. 그게 치료제는 아니에요.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낫지는 않아요. 근데 코로나 감염이 됐을 때 폐 손상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녀석이 코로나를 죽이는 약이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영역들이 의료 쪽에는 되게 많거든요. 직접적인 치료제는 아니지만 보조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광대 보형물이 인디안 주름에 도움은 되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질문도 맞죠? 집안 내력이 인디안 주름이 있는데 앞광대 보형물 하면 개선될 수 있는, 개선되냐라고 말하면 개선된다라고 저는 말을 해요. 하지만 이걸로 인디안 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광대 보형물을 넣는다? 그러면 저는 반대해요. 앞광대가 꺼져 있는데 인디안 주름이 있다. 그러면 저는 앞광대에 꺼진 거를 해결하면서 인디안 주름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수술은 해요. 하지만 인디안 주름을 해결하려고 앞광대 보형물을 넣는 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 콧대가 낮고 피부가 두껍고 단단한 복코는 해결할 수 없나요? 스트레스예요. 굉장히 어려운 코예요. 그러니까 동양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다 모여 있는 거죠. 낮고 두껍고 연골 없고. 유일하게 이런 코를 수술하려면 안에 뼈대 구조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늑연골을 쓰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아요.
답이 되셨길 바라고요. 원장님 혹시 안면윤곽 6, 7년 후에 안면마비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6, 7년 후에 어떻게 안면마비가 와요? 안면윤곽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그랬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야말로 카더라죠. 6년이나 지났는데 이거를 안면윤곽 때문에 내가 안면마비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면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먹었던 냉면 때문에 지금 장이 안 좋아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아니, 반대하는 건 좋은데 뭐 근거로 되는 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면 상식적으로 좀 아닌 거잖아요. 상반 고정이랑 상부 고정은 같으면 이런 말은 없죠. 상반 고정이라는 말은 없고 상방이겠죠. 상방 고정이 있겠고 상부 고정이 같은 말이겠죠. 상반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저도 그런 말은 없고요. 혹시 귀를 올리는 수술 있나요? 귀 높일 수는 없어요. 귀를 올리는 수술은 없고 귓볼을 이렇게 올려주는 수술은 있어요. 그러니까 귓볼이 이렇게 칼귀라고 해서 이렇게 되신 분들을 이렇게 귓볼을 이렇게 올려줄 수는 있는데 얘를 덩어리채로 올리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귓구멍 때문에 그래요. 귓구멍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볼필러 할 때도 블록 튀어나온 거 비슷한 느낌이던데 여기는 근데 함몰 때문에 그런 거고 폐인 것 때문에 그러면 뭐 지방이나 필러를 되게 조심스럽게 얇게 펴서 넣는 수밖에는 없어요.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신경차단 교근 축소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위험성이 크거나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은 비효율적인 수술인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질문하실 때 제 채널 들어가서 여기 돋보기에다가 교근 축소술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제가 교근 축소술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게 되게 많아요. 교근 축소술 그래서 반대합니다. 교근 축소술의 실제 사례 하지 마세요. 교근 축소술 함몰 변형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질문을 주시네요.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제가 해놓은 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돋보기 창에다가 여기 돋보기에다가 제 채널 들어오셔서 돋보기 창에다가 본인 궁금한 거 한번 쳐보고 영상 보시면 아마 비슷한 질문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참고하시기 바래요. 만일 턱에 필러면 빼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요 내용에서 여기 필러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 같으면은 이 턱으로 있기보다는 그냥 필러 녹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갸름한 게 좋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필러 녹이고 보형물 넣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꺼져 있고 이렇게 뾰족한 느낌 가지고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원장님, 긴곡선 수술 후에 붓기와 멍이 많았어서 흉살이 심해져서 입이 안 다치는 거면 시간이 더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찜질 마사지도 도움이 되는데 그냥 입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제가 제일 많이 시키는 게 이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수술하고 나면은 입안 절개한 것 때문에 이게 제일 안 돼요. 이 뽀뽀할 때 붕어 입술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아랫입술 뒤집는 거죠. 이렇게 그게 잘 안 돼서 그 입 운동 열심히 하라고 해요. 찜질 마사지보다는 저는 입 운동이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턱끝 보형물 삽입했을 때 양쪽부터 보조개 부분까지 길게 생기는 주름 안 생기게 할 수는 없나요? 글쎄요, 이 부분을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볼에서 이렇게 생기는 게 있나 봐요. 요런 게. 근데 요런 거는 사실은 봐야 돼요. 그 주름이 필러 때문에 생겼다고는 전 생각하지 않아요. 필러 때문에 생겼다기보다는 워낙에 있던 게 필러 때문에 더 보여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어요. 턱끝 축소 2일차부터 턱끝에 검은 멍이 들었고 압박밴드 풀고 몇 시간 지나니까 하얀색 여드름 흰색 고름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주말이라 연락도 안 돼서 우선 압박을 계속 했는데 압박하면 안 되는데 압박을 하셨네요. 흰색 여드름 고름 같은 게 생겼고 오늘 병원 가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압박을 심하게 해서 그런 것 같다고 듀오덤을 붙이고 있어요. 듀오덤 안 돼요. 듀오덤 붙이시면 안 돼요. 메디폼 붙이세요. 메디폼. 이 폼제에 붙이셔야 돼요. 듀오덤 붙이면은 여드름 거기에 이렇게 곰보 자국처럼 흉터 남아요. 메디폼이라고 폼제제 쓰셔야 돼요. 이때는. 듀오덤은 까졌을 때 쓰는 거고요. 진물 나올 때 쓰는 거고. 그쵸. 이렇게 이러면은 듀오덤은 이렇게 고름처럼 터져 나와서 거기다 뭐랄까 여드름 짠 흉터처럼 곰보 자국처럼 흉터 생길 수 있어요. 피부 괴사라기보다는 이렇게 프레셔 소어라고 그래요. 압박
욕창이라고 하죠. 괴사 증상 초기인 건지 걱정되는데 이런 경우 보신 적 많이 봤죠. 근데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까맣게 되거든요. 나중에 지금 환자분이 관리 잘 하시면 이렇게 돼요. 지금 막 여드름 나고 하얗게 막 고름 터지고 이러잖아요. 폼 드레싱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 관리하시면 이렇게 까맣게 색소 침착될 거예요. 요거 한 6개월 1년 가요. 그러면 나중에 한 2년 지나고 나면 이렇게 티 안 나게 돼요. 같은 분이거든요. 점 위치 보시면. 근데 이렇게 까맣게 돼요. 지금 아마 이 상태이실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관리가 지금 이 상태보다 조금 심한 상태, 요거보다 조금 전 단계일 텐데 고름 나고 막 이렇게 그 하얀 좁쌀 여드름 나고 막 이런 거 나오는데 듀오덤 붙이면 절대 안 돼요. 구멍을 막아버려 가지고요. 이렇게 고름이 다 터져요. 그러다가 피부가 다 상하거든요. 그래서 듀오덤 말고 꼭 메디폼이라 폼 제제 붙이세요. 뭐 알레빈이나 메디폼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하실 때 푹신푹신한 그 스폰지 같은 거 붙이셔야 돼요. 아니면 차라리 데일밴드 붙이세요. 연고 바르고. 듀오덤이 오히려 지금은 쥐약이에요. 요거는 꼭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관리가 잘 돼서 나으면 까맣게 이렇게 될 거고요. 시간이 더 지나면 색소도 없어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되고 막 하얗게 계속 좁쌀 여드름 나고 터져 나오고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턱끝이 괴사가 되는 거예요. 왜 생기냐? 이 밴드 너무 열심히 꽉 해서 그래요. 압박 밴드 있잖아요. 꽉 해서 그래요. 지금 상황이면은 압박 밴드 하시면 안 돼요. 풀어놓고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고 절대로 듀오덤이나 압박하시면 안 돼요. 폼 차라리 데일밴드 붙이는 게 낫고 열어놓고 물로 자꾸 씻어주시고 데일밴드 연고 발라서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압박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2, 3일에 한 번씩 꼭 병원 가서 확인하고 드레싱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나서야 돼요. 지금 요렇게 나서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요렇게 돼요.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살짝 걱정돼요. 듀오덤 붙여주셨다는 게. T절골 말고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좀 넉넉하게 절골하고 얇게 보형물 덧대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수술을 저는 좋아해요. T절골이 오히려 저는 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뼈를 이렇게 여러 번 자른다는 게 그렇게 꼭 좋은 것 같진 않고 적당히 잘라주고 모자란 데는 보형물 살짝 조그맣게 채우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조만간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수술한 예들 좀 보여드릴게요. 광대 축소 앞광대 필러 1cc 정도 맞으면 볼살이 처지나요? 아니면 필러가 흘러내리나요? 볼살도 절대 안 처지고요. 흘러내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걱정하시는 왜 이런 얘기가 자꾸 양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괴담 같은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재밌어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보고 자꾸 공유하고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막 그 괴담을 공유하는 것 같아요. 광대 축소 후 앞광대 필러 맞으면 볼 처짐이 더 극대화 되나요? 이런 얘기도 참. 앞광대 필러 맞는 건 앞광대가 꺼져서 맞는 거잖아요. 근데 뭐 볼 처짐이 극대화 되나요? 뭐 필러를 얼마나 맞으시려고요? 뭐 한 20cc씩 맞으실 건가요? 그렇다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끼케야 맞아봤자 두세 개 맞잖아요. 1cc 해봤자 손가락 볼륨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 맞아서 처지겠어요? 이건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1cc면 딱 요만큼이잖아요. 손가락, 새끼손가락 한 마디도 안 되는 양이 1cc예요. 요거 맞아서 볼이 처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온라인 세계가. 이해가 안 돼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광대 수술 후 안면 근육을 많이 사용해도 될까요? 말하거나 웃는 거요. 아니요, 저는 안면 근육을 많이 쓰라고. 입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저는 이렇게 권해요. 자꾸 이렇게 입 운동을 하고 움직여 줘야지 환자분들이 빨리 편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뭉친 거 푸는데. 활짝 웃으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제발 꼭 그러셔도 돼요.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양악하고 이중턱이 생겨 지방흡입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이중턱의 지방흡입은요, 일단은 뼈가 괜찮은 상황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방흡입을 하세요. 양악하고서 턱을 막 잔뜩 넣어놔서 생긴 이중턱이라면 절대로 지방흡입해서 얼굴이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이중턱은 지방흡입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환자분들이 벌써 진단을 집에서 혼자 하시고 치료 방법도 집에서 찾으시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10년이나 지나서 할 수가 없네요. 왜요? 핀 제거 10년 지나도 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핀 제거 왜 못해요? 핀이 원래 금속이죠. 지방흡입하다가 화상 부작용 생길까봐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되시고요. 이중턱에는 여기는 핀 박힌 게 없어요. 뭐 전기가 통하고 그러고 이거 혼자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도대체 이놈의 인터넷이 사람들을 여럿 버리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걱정에 자가진단 자가수술이래.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본인이 자가진단하고 자기가 결정한 수술 돈 내고 해주는 그냥 그런 어떤 자판기 같은 게 돼버린 것 같아요.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쓸데없는 거 걱정하시면서 뭐 전기가 통하고 막 이런 거 쓸데없는 거 걱정하시잖아요. 그리고 10년 지나면 못 뺀다는 얘기는 또 어디서 보신 걸까요? 인터넷 2시간 보실 시간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10분 상담하시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일전에 말씀해주신 근육 묶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받은 성형외과 원장님 긴턱을 자를 때 근육 묶기가 필요는 없고 근육 봉합을 잘하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긴턱을 자를 때는 근육 묶기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육 봉합을 잘하면 될 수도 있어요. 긴턱을 조금 자를 때는. 근육 묶기를 하면 쪼임이나 불편함, 이거 안 녹는 실로 하면 이렇게 돼요. 안 녹는 실로 이렇게 바짝 꼬매 놓으면요, 이 쪼임이나 불편함이 꽤 오래 가요. 근육 묶기가 아닌 근육 봉합만으로 긴턱 축소 시 근육이 안 늘어지고 괜찮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요 말이 맞으려면 이 긴턱 축소가 아주 조금 되는 거예요. 뭐 끼케 한 2mm, 3mm? 3mm도 많다. 한 2mm 정도 되는 경우는 뭐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3mm가 넘어가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T절골을 왜 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긴턱인데 T절골을 왜 할까요? 근육 묶기 꼭 안 하고 근육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T절골이랑 근육 묶기랑은 상관없어요. 긴턱인데. 근데 환자분 뼈가 어떤 상태가 모르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긴턱하고 지금 수술 계획하고 상담해 주신 선생님이 말하는 긴턱하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넓은 긴턱인지 갸름한 긴턱인지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면 긴턱이 뼈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렇게 줄이겠죠? 이렇게 줄이겠죠? 긴턱인데 이렇게 생긴 긴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러면 폭도 줄이고 싶겠죠? 이러면 뭐 T절골을 하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줄이겠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단순히 뭐는 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긴턱을 자를 때는 무조건 근육 묶기는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자르는 턱의 양이 굉장히 적을 때인 것 같아요. 호성형 상담하러 간 병원에서 자가늑연골은 염증 초기에 실리콘에 비해 먹는 약 주사로 비교적 쉽게 초동 대처가 가능한 반면 실리콘은 그것만으로 갈아넣는 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자가 조직은 약이나 주사의 반응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 염증에 강하죠. 근데 이물질인 실리콘은 이런 거에 비해서 염증에 약하죠. 만약 그렇다면 같은 약물을 써도 왜 각각 두 개의 주사에서 기다릴 수 있는 효과의 정도가 다른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거 이물질이고요. 자가늑연골은 셀프잖아요. 의학에서 말하는 셀프는 내 거거든요. 셀프랑 넌셀프로 구별을 해요. 이건 넌셀프. 그죠? 그러면 염증 반응이라는 거, 이물 반응이라는 거 이런 거는 넌셀프에서 생기고 셀프에서는 이물 반응이 안 생겨요. 그래서 자가 조직은 염증에 없는 건 아니지만 강해요. 그래서 셀프, 넌셀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영상 보고 구독했습니다. 성형을 원하는 이상형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여러 부위를 해도 재수술은 최소화자 주의인데 맞죠? 그렇게 해야 되죠. 상담 시에 선생님 수술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언 해주시기도 하나요? 원하는 목표와 그나마 근접한 느낌이 나려면 어느 부위를 해야 하는지, 성형 시 부위마다 건드는 순서가 어떤 순서인지. 저희 병원 상담 오셔서 저 만나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조금 환자분한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일단은 오늘은 무슨 수술을 하자 말자 이런 얘기는 하기 싫어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내 얼굴을 바꿔가야 되는지 큰 그림 그린다고 생각하고 얘기 들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요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내 얼굴은 어떻게 생겼으니까 큰 방향은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이러이러한 수술이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수술 중에 뭐뭐뭐가 우선이고 또 가능하면 뭐랑 뭐는 같이 해야 되고 우선 순서는 뭐가 우선 순서고 그 얘기를 해드려요. 제가 환자분한테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상담하는 방식. 근데 이렇게 상담했을 때 어떤 분들은 정말 고마워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이 많아. 나 코 수술하는데 코 해주면 되지. 얼만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저랑은 잘 안 맞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인터넷 보고서 혼자 진단하고 수술 방법 찾고 의사한테 자판기에서 음료수 빼먹듯이 버튼만 누르려고 하시는 사람은 사실은 저랑은 안 맞아요. 답변 되셨길 바랍니다. 이노핏 보형물 보고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특정 부분에 켜질 텐데 그냥 질문에 답은 한 가지예요. 오픈 라이노 그래서 개방하냐 아니면은 여기 코 안쪽으로만 하냐 그 얘기인데요. 저는 무조건 개방해요. 코 안쪽으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1년에 뭐 한 1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90% 이상이 저는 다 개방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개방으로 하는 게 맞아요. 중안면부 이렇게 하면은 중안면부가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하고 싶죠. 저도 하고 싶죠. 실제로 어떻게 보면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다 연결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지금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좀 컨비네이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는 얘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얘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 이 세 가지를 같이 해본 적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짝꿍 져서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짝꿍 져서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운동 중 외상으로 인해 상악골이 골절되어 살짝 함몰됐다. 근데 상악골이 함몰됐는데요. 상악골은 어디냐면요. 이게 눈이면요. 우리 해골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 다음에 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그냥 흔히 말하는 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러분 상악골이 어디예요? 상악골은 여기에요. 그죠? 근데 여기를 수술하는데 왜 두피를 열어요? 시기가 늦었지만 두피절개를 이용해서 재절골하고 재건 수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상악골은 여기고 지금 아마 외상으로 다쳤으면은 대부분 다치는 게 이제 트라이포드 프랙처라고 그래가지고요. 삼각골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눈뼈가 있고 광대뼈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눈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코가 있겠죠. 그러면 삼각골절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부러지고 이렇게 부러지고 이렇게 부러지는 거를 삼각골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두피로 여기 고정하고 안화골 여기 고정하고 뭐 여기 하고 뭐 눈 밑으로 여기 하고 입안으로 여기 고정하고 이런 식으로 수술하는데 지금 상악골이라고 얘기하시면 여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환자분 골절된 위치를 정확히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환자분이 말하는 상악골임은 여기인데 두피를 열 이유가 전혀 없죠. 그 다음에 오스테오트랜스는 녹는 그 플레이트거든요. 근데 이게 강도가 좀 약해서요. 굳이 이걸로 요새는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처음에는 좋을 줄 알고 썼는데 써보니까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저는 몇 번 써보고 거의 안 씁니다. 뭐 PCL이나 티타늄 같은 소재도 쓸 수 있죠. 주로 이쪽을 제가 많이 하고 있죠. 일단 이 부분은 CT를 봐야지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뭔가가 지금 환자분이 골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위랑 실제로 제가 아는 부위랑 생각하는 부위랑 달라서 상악골을 여기인데 두피를 연다는 것부터가 일단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오스테오트랜스는 안 쓰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수술 재건이 대부분 뭐 PCL이나 티타늄이나 뭐 본시멘트나 이런 재료들을 써서 하는 재건 수술을 하고 있어요. 외상 재건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네, 참고되셨길 바라고요. 유튜브 시청하는 구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뒤통수 성형 문의드립니다. 이런 질문 많이 주시거든요. 조금만 째고서 이렇게 반죽 넣어가지고 수술하는 방법 없냐. 오스테오 본드가 이게 본시멘트예요, 여러분. PMMA라고 하잖아요.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라고 그래요.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를 PMMA라고 하는데 이거의
그냥 이름이 본시멘트라고 하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오스테오 본드라고 하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다 똑같은 본시멘트예요. 근데 저는 반죽을 넣어서 모양을 하는 방법으로는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고요. 원하는 만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한테 오시는 대부분의 재수술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하고서 2번, 3번 이 방법으로 하고서 부족해서 찌그러져서 울퉁불퉁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워요.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반죽이 굳는 동안 열이 발생하는데 두피나 뇌에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밖에서 굳혀서 완전히 소독하고 씻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열 나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열이 나요. 그래서 피부가 조금 화상을 입을 수 있죠. 그래서 물을 계속 뿌려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 요 문제, 그 다음에 반죽을 이렇게 해서 만지는 거기 때문에 3분, 5분 사이에 만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잘못되면 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냥 손자국이 나 있는 경우도 봤어요. 엄지손가락 누른 자국이. 그래서 울퉁불퉁하고 볼륨 원하는 만큼 못 넣고 또 이렇게 대칭적으로 못 만들고 이런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답변 되셨길 바라요.